네, 안녕하세요.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그 법률행위가 그 효력이 발생해서 권리가 변동되기 위한 여러 가지 요건들을 살펴보았던 거죠.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계속 우리가 반복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머릿속으로 딱 이제 정립이 돼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내용, 법률행위가 권리를 변동시키기 위한 유효 요건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요. 자, 법률행위가 성립해서 권리가 변동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먼저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내용이죠. 이제 내용. 그래서 X 물건 15억 원에 갑과 을이 계약을 했다. 그러면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X 물건 15억 원. 요게 이제 내용이 되겠죠. 당사자는 이제 갑이나 을을 말하는 거죠. 갑과 을이 계약을 하면은 적어볼까요? 갑과 을이 X 물건 15억 원으로 이제 매매 계약을 한다. 매매가 대표적인 법률행위라고 했으니까요. 자, 계약의 내용 목적은 이제 X 물건 15억 원. 이것이 계약의 목적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갑과 을이 X 물건 15억 원에 대한 이제 의사표시, 사겠다, 팔겠다라는 의사표시,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성립 요건이고요. 그 이외에 이제 성립 요건이 갖춰졌다고 해서 세 가지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목적은 확정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이 이제 확정된 것이 또 가능해야 되고, 가능한 것이 또 적법해야 되고요. 적법하고 더 나아가서 사회적 타당성, 즉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갖추었을 때만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한다. 또 의사표시에 있어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죠. 일치하고 그 다음에 하자가 없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사기나 강박 이런 행동이 이제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이루어진 의사표시가 아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효력 요건과 관련돼서요. 대리에 의해서 직접 본인이 법률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대리인을 통해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뭐 대리에 의한 법률행위 같은 경우는 이제 대리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대리권 등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이제 특별 효력 요건이 되는 것이고요. 자, 시험 범위는 여기지만은요, 당사자와 관련된 요건들도 있습니다. 일단 당사자가 법률행위를 통해서 갑과 을이 권리나 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 권리나 의무를 갖기 위해서는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격, 즉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 이 권리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권리 능력이 없는 자가 권리를 가질 수는 없는 거죠. 이것은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자세히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일단 필요합니다. 권리 능력. 그리고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 의사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권리 의무를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의사 능력은 갖춰야 돼요. 사례를 변별할 능력을 갖춰야 되겠죠. 그래야 그 의사대로 효력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의사 능력 이외에도요, 법률행위는 인간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 행위를 함에 있어서 또 필요한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법률행위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의사 능력을 갖추고 나아가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 행위 능력을 또 갖춰야 됩니다. 자, 의사 능력이 없는 자가 법률행위를 했을 때는 법률행위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뭐 치매 환자, 나이가 40이 됐지만은 이제 치매에 빠지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사리 변별 능력이 전혀 없어지는 거죠. 이 사람은 뭐 어떤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은 법률행위를 해봤자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효가 됩니다.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의사 능력이 갖추어졌다고 하더라도요, 단독으로 완전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행위 능력이라고 합니다. 행위 능력. 그래서 행위 능력이 이제 제한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즉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대표적인 사람이 미성년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미성년자가 뭐 핸드폰 가게에서 핸드폰을 산다. 중학생이 핸드폰을 산다. 중학생만 된다고 하더라도 의사 능력이 있는 거죠. 자기가 무엇을 사고 있다. 핸드폰이 무엇이다. 이런 것 정도는 아니까요. 의사 능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은 아직 미성년자인 거죠.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자들을 미성년자라고 하는데요. 미성년자는 자기 자신을 충분히 보호하면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해서 단독으로는 법률행위를 못하도록 합니다. 단독으로 못한다는 것은 그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이제 부모가 법정 대리인이 되고요. 따라서 그 법정 대리인의 동의나 대리에 의해서만 완전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 살 때 어떻습니까? 그냥 와서 중학생이 핸드폰 사러 오면은요, 핸드폰 가게에서 안 팝니다. 핸드폰 사봤자요, 얘들은 자기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했을 때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가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환불이 가능하다는 거죠. 따라서 환불이 가능한 어떤 당연히 환불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기 때문에 혼자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와서 핸드폰을 산다 그러면 핸드폰 가게에서 팔지를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항상 부모의 동의서를 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부모를 함께 모셔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모의 동의나 대리에서만 완전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가 있고 단독으로 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행위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사람들을 이제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자세히 다룬 건 아니고요. 권리 능력이 없다라는 것은요, 이미 사람이 사망했다든지 하는 경우입니다. 죽은 자는 권리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권리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요, 법률행위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권리 능력이 없다라는 건 애초에 당사자가 존재하지 않은 것이 되겠죠. 따라서 법률행위 자체가 부존재한 것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어떠한 효력도 발생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 내용들은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다루질 않았고요. 여기서 목적 붙어 있는데, 자, 만약에 하나라도요,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 중에 하나라도 흠결이 생기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고 했죠.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무효가 됩니다. 법률행위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 또 의사표시에 있어서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만약에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면 어떻습니까? 그 효력은 어떻게 되죠?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비진위 표시, 통정허위 표시, 그리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는데, 자, 비진위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그 비진위 표시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예외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죠. 무효가. 비진위 표시는. 자, 그래서 통정허위 표시는 상대방이 안다라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통정허위 표시는 또 무효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됐죠. 그러나 착오를 원인으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사유였지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었죠. 그래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죠. 또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 강박이 없어야 되는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어떻습니까? 효력이 없는 건 아니고 일단 유효하지만은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자가 취소할 수가 있었죠. 취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대리에 있어서 대리권이 있어야 되는데 대리권이 없을 경우에 대리권은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무권 대리가 되죠. 무권 대리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은 특별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시키고요. 일단 제외시키고. 자, 무효는 무효이지만 어떻습니까? 추이를 통해서 유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특히 유동적 무효라고 했죠. 유동적 무효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흠결이 생기게 되면 효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무효가 되든지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든지 또는 취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완전하게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하나라도 흠결이 생기게 되면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됩니다. 자, 이때 그러면 무효는 어떤 의미를 갖고 취소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자, 무효와 취소에 대해서 나옵니다. 다음부터는 자, 142페이지 보시면 제6장에서요. 자, 무효와 취소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무효와 취소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무효는 여기에 이제 이 사례가 있는데 또 오른쪽에도 이제 사례가 있고 하는데요. 방금 설명했던 요 사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효가 되는 원인은 그 내용에 있어서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이 없으면 무효. 또 의사 능력이 없으면 무효, 또 비진위 표시에 있어서 상대방이 악의 과실이 있으면 무효, 통정 허위 표시가 있으면 무효.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무효 사유가 되는 거죠. 취소 사유는 어떤 경우입니까? 행위 능력이 제한됐을 때, 즉 미성년자가 하는 법률행위.
또는 착오나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한 자는 이제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례에서 나오는 것은요, 건물 매매계약 당시에 건물이 이미 멸실되었다, 원시적으로 불능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겠죠.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루어진 계약이기 때문에 이건 무효가 될 것이고, 오른쪽 취소 사례에서는 미성년자 갑이 매수인들과 아버지 골프채 매매 계약을 했다. 자, 미성년자는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자예요. 이렇게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자의 대표적인 사람은 미성년자가 있고요.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금치산자로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것이 용어가 좀 바뀌었어요. 어감이 안 좋다고 해서.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피성년 후견인. 또는 과거에 한정치산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은 이제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하는데 그 세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행위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사람으로서요, 우리가 시험범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다루진 않았지만 대표적인 사람이 미성년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피성년 후견인,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피한정 후견인이라는 게 있어요. 한정 후견인, 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미성년자가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이제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무효와 취소의 차이는요, 가장 큰 차이는 무효는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효력이 없고요. 취소는요, 일단은 유효하다라는 거죠.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하고요. 다만 취소하게 되면은 이제 처음부터 무효하고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밑에 시간상의 차이에서요, 무효는 처음부터 무효이기 때문에요, 시간의 경과에 의해서 무효인 행위가 유효가 되고 이러질 않습니다. 무효인 상태는 시간이 경과한다고 해서 계속 무효예요. 그런데 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요, 원칙적으로 일단은 유효한 것을 일정한 시기 안에, 일정한 기간 안에 취소를 해야 됩니다. 취소를 하여야 무효 효과가 발생하는데, 언제까지 그러면은 취소할 수 있느냐 관련돼 가지고 언제 뭐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 지나서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법률 관계가 20년, 30년까지 불명확한 상태로 계속 머물게 되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은 취소를 해야만이 취소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기간이 경과해 버리면은 더 이상 취소를 못 합니다. 더 이상 취소를 못 하기 때문에 그때는 확정적으로 유효가 돼 버리겠죠. 그래서 취소는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고, 취소는 일정한 기간 안에 취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은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유효가 돼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좀 있어요. 기간의 경과에 따라서 아무런 변화가 없고, 이것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서 일정한 기간 안에 취소하지 않으면은 이제 유효로 확정되는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다만 취소를 하게 됐을 때 그 효력은 동일합니다. 일단 취소를 하게 되면 이제 무효가 된다는 거죠. 자, 무효라는 것은요, 처음부터 법률행위를 한 적이 없었던 것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 할 때 잠깐 설명했는데요. 그 무효나 취소가 됐을 경우에는 이제 갑과 을이 X 물건 뭐 15억 원에 매매 계약을 했으면은 그 요건은 동일하다, 그 내용, 그 효과는 동일합니다. 이행 전에는 어떻습니까? 이행이라는 것은 그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 법률행위가 무효로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행 전에는 이행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이행 의무도 없고 이행을 청구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만약에 이행할 필요 없는 것을 이행을 해버렸어요. 이행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행할 필요 없는 것을 이행하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행한 것에 대해서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고 했죠. 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예외는 있죠. 예외 뭐가 있었습니까? 103조. 이건 중요한 조문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라 그랬죠. 반사회적 법률행위. 사회적 타당성이 없어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됐으면은 이것은 불법 원인급여가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반사회적 행위를 한 사람들을 전혀 법으로는 보호해주지 않겠다. 그래서 이행 전에는 이행할 필요 없지만 이행 이후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런 것들도 부정합니다. 그래서 반사회적 법률행위, 타당성이 없어서 사회적 타당성이 없어서 무효가 됐을 때는 이런 경우에는 불법 원인 급여가 된다는 거죠. 불법 원인 급여. 불법 원인 급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이건 예외적인 경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무효 중에서요. 무효 중에서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이 없는 경우도 무효고 통정허위 표시도 무효인데 이런 경우에 일반적인 무효 또 법률행위를 취소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소를 하게 되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요. 원칙적으로는 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지만은 유일하게 요 사회적 타당성 즉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가 됐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만 반환 청구를 못한다라는 거죠. 반환 청구를 못한다. 자, 그래서 양가로 1번 보시면 먼저 무효를 보는데요. 자, 무효나 취소나 그 효과는 동일합니다. 반환 의무는요, 서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된다는 점. 이런 점은 공통점이에요. 이건 두 가지는 공통점이 되겠죠. 자, 무효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밑에 사례가 있는데요. 갑소유 토지를 을에게 1억 원에 매매하였으나 토지거래 허가를 관청에서 얻지 못한 경우, 요건 뭘 말하냐면요. 일정한 지역에서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만 매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토지에 대해서는. 이것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서 존재하는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매매를 할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허가를 받아라 이거죠. 근데 허가 없이 매매 계약을 했으니까 적법성이 없는 거죠. 적법성.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경우에도 이제 무효가 됩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이렇게 허가 없이 이루어진 매매는 무효이지만은 나중에라도 허가를 받을 수는 있거든요. 나중에라도 늦게라도 허가를 받게 되면 이것은 또 유효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의 무효는요. 약간 독특한 무효입니다. 유동적 무효하고 비슷해요. 토지거래 허가 없이 이루어진 매매는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나중에라도 허가가 있으면 유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유동적 무효가 돼요. 유동적 무효의 법리에 대해서는 법적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설명하니까요. 그냥 여기서는 그냥 무효다라는 것만 일단 무효의 의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무효가 되는 거죠. 무효. 자, 무효가 됐을 때의 효력은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다. 그러나 이런 예외가 있는 것이죠. 자, 무효에는요, 그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먼저 첫 번째, 절대적 무효가 있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상대적 무효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무효 사유는요, 여기 있는 무효 사유, 배우진 않았지만 요 무효 사유가 있고, 또 무효 사유에서 비진입 표시, 통정허위 표시가 무효 사유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죠, 목적이 확정 가능법 타당성이 없어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 무효가 됐을 때요. 이거 무효죠.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가 됐을 때, 그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가 됐을 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없어요. 이런 말이 없고, 다만 요 무효요. 통정허위 표시로 무효가 됐다랄지 비진입 표시가 예외적으로 무효가 됐을 때 이런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따라서 무효이지만은 당사자 간에는 무효이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무효. 그러니까 당사자 간에는 무효이지만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이것이 유효로 취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무효의 효력이 누군가에게는 무효가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또 유효처럼 취급되기도 한다. 이런 무효를 상대적 무효라고 합니다. 상대적 무효. 보통 무효는요, 이렇게 제3자 보호규정, 즉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 없는 게 일반적이에요. 예외적으로 이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무효 그러면은요, 누구에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이런 걸 절대적 무효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 무효가 됐을 때는 우리가 절대적 무효 했었죠. 절대적 무효. 이것은 선의의 제3자도 보호되지 않고요. 누구에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면 절대적 무효. 그래서 의사 무능력이라든지 또는 내용이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이 없어서 무효가 되는 것, 이런 것은 절대적 무효고 누구에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정허위 표시나 비진입 표시가 무효가 됐을 때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특히 상대적 무효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사례를 보면요. 밑에 절대적 무효 사례에서 불공정한 법률행위입니다.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사회적 타당성, 103조의 하나의 예시로서 폭리행위도 무효다는 거죠. 이것도 사회적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도 이제 절대적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제3자가 보호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례 보시면은 갑소유 민박직의 매매가 불공정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 매수인 을로부터 절대적 무효임을 모르고 병이 민박집을 매수한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설명했던 이런 게 되겠죠. 갑에게서 을에게로 넘어왔는데 이게 반사회적 법률행위, 즉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매매가 무효이기 때문에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요. 을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은 병도 어떻습니까? 이 사람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갑과 을 사이의 무효를 병에게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소유권은 갑에게 여전히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번 보시면 자, 갑은 매매계약의 절대적 무효로 선의의 제3자. 이 사람이 선의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에게도 대항할 수 있어요. 주장해가지고 내 거라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무효다. 무효이니까 을은 소유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너도 소유자가 아니다. 이걸 주장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2번 선의의 제3자인 병은 갑을 간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느냐. 이건 무효입니다. 무효이기 때문에 유효를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절대적 무효입니다. 그러나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갑은 자기 소유 아파트를 천하물과 통정하여 천하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라 했다. 얼마 후 이를 모르는 병은 을로부터 매매를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런 경우는 좀 다르다고 했죠. 통정허위 표시로 무효가 됐을 때는 어떻습니까? 갑과 을 사이에는 통정허위 표시로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요. 그러나 선의의 제3자가 등장하게 되면 갑은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죠. 물론 선의인 경우를 전제를 하는 거죠. 따라서 1번 보시면 갑은 갑을 간의 가장매매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2번 가장매매를 모르고 매수한 병은 갑에게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병이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을 상대적 무효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 무효는 예외적인 현상입니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는 이런 법률 규정이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상대적 무효로서 보호가 된다는 거죠. 자, 무효에는요, 또 반가로 3번 보시면은 일부 무효와 전부 무효가 있습니다. 일부 무효와 전부 무효. 자, 무효는 자, 요런 경우가 됩니다. 법률행위를 하나로서 일체로서 법률행위를 했는데 그 중에 일부만 무효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무효 원인이 없을 때요. 예를 들면은요, 여기 이제 1번 보시면은 법률행위 일부만 무효 원인이 있는 경우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요. 자, 갑과 을이요. 갑과 을이. 자, 을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갑이 소유하고 있는 필지가 X 필지하고 Y 필지 두 필지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 2번의 얘는요. 건물까지 나와 있는데 건물은 제외하고 필지, 그러니까 토지만 두 필지 있다라고 해보죠. 자, 요게 한 100평 정도 되고 요게 한 1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두 필지를 이 100평이 한 10억 정도 되고 요 100평이 한 10억 정도 돼가지고 을이 이것을 X, Y 두 필지를 모두 20억 주고 사기로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자, 매매 계약을 했는데 문제는요. 이 X 필지만 이미 국가에서 수용이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갑이 계약을 할 당시에 Y는 갑이 소유하고 있었지만은 X 필지는 이미 국가가 수용해 가지고 가능성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무효인 경우예요. 그러나 X는 수용이 안 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넘길 수 있거든요. 유효해요. 이렇게 일부만 무효 원인이 있고 일부는 무효 원인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 부분만 이제 무효 원인이 있는 거죠. 전체 XY 계약을 했지만 일부만 무효 원인이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 예에서는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두 필지가 있는데요. 요 필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요 필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 필지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소유권을 넘길 수 있지만 이 X 필지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를 못했어요. 허가를 받지 못했으면 X 필지만 뭐 수용이 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국으로 묶여있는 토지였다는 거죠. 자, 이러면 이것은 적법성이 없는 거죠. X 토지만 적법성이 없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X 필지만 무효가 되는 거죠. Y 필지는 넘길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일부 무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X 필지는 무효 원인이 있어요. 무효 원인이 있지만 Y 필지에는 아무런 무효 원인이 없어요. 이랬을 때 그 효과를 보죠. 자, 그 효과와 관련돼서요. 자, 일부만 무효가 됐을 때 그 효과입니다. 자,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 그러면은 X 필지는 넘기지 못하기 때문에 갑은 Y 필지를 넘겨주면서 10억만이라도 달라고 할 수 있느냐죠. 자, 을도 X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지만 Y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Y만이라도 10억 원 주고 달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10억만 주고. 20억을 다 줄 수는 없죠. 이거는 무효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돼서요. 일단 을의 입장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무조건 이거 10억 원으로, 그러니까 이 무효원이 있는 것은 무효가 되고 나머지는 그냥 유효가 되느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을이라는 사람이 손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요. 을은 200평에 딱 맞춰서 여기다가 건물을 지으려고 했어요. 여기다 건물을 지으려고 했는데 한 필지를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한 필지를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경우에도 Y 필지만 넘겨주고 10억만 달라고 하게 되면 을은 10억 주고 Y 필지 사봤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에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 이것만 무효다.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 법에서는요. 원칙적으로 일부만 무효가 됐을 때, 일부만 무효원이 있으면 일단 전부를 무효로 봅니다. 전부를 무효로 보기 때문에 을은 이 X, Y, 유효였던 유효 부분이 Y도 전부를 무효로 봐가지고요. 을은 X, Y 둘 다 넘겨달라고 하지 못하는 것 대신에 을도 갑한테 한 푼도 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한 푼도 주지 않아도 된다. 전부를 무효로 한다는 거죠. 자, 그러나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요. 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이거는 뭐 취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10억 주고 요것만이라도 취득하고 싶은 가정적 의사가 있었어요. 만약에 이것이 일부가 무효였다면 Y만이라도 사고자 하는 어떤 의욕했을 것이라고 인정되고 Y만으로 살 것이라고 의욕을 했고요. 의욕할 것이라고 인정이 된다는 거죠. 갑의 입장에서 이게 무효라면 Y 부분만이라도 이전해 줬을 것이다. 이런 가정적 의사가 인정된다면 굳이 이것을 전부로 무효로 한 다음에 갑과 을 사이에 Y 부분만 따로 계약을 하라고 이렇게 하면은 같은 일을 두 번 하는 것이죠. 이미 계약은 있기 때문에요. 이걸 전부 다 무효로 하고 Y 부분만 다시 또 계약을 해라. 어차피 갑도 팔 생각이 있고 을도 Y 부분만 살 생각이 있으면은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같은 내용을 두 번 반복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요. 이 유효인 부분이죠. 나머지 부분이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나머지 부분만이라도 계약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된다면 나머지 부분은 유효로 봅니다. 그러니까 계약 다시 할 필요 없이요. 그냥 한 번 계약을 했으면은 X가 무효네? 그러면은 원칙은 전부로 무효로 봅니다. 한 푼도 줄 필요 없지만은 만약에 갑과 을이 이게 무효라는 걸 알았으면은 요것만이라도 계약을 하였을 것이라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은 자동적으로 Y는 그냥 유효하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을은 갑한테 10억 주고 Y는 달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은 원칙적으로 이제 전부를 무효로 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부 무효 해가지고요, 나오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1번 보시면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부를 무효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2 보시면 갑 소유 토지 두 필지와 그 건물은 제외하고 그냥 두 필지로만 보죠. 을에게 10억 원의 매매 계약. 을에게 10억 원의 매매, 하나씩 5억씩 해서 10억 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죠.
토지 한 필지가 토지 거래 허가를 받지 못해서 무효가 됐어요. 이때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방금 설명했던 것이죠. 원칙적으로 나머지 부분 Y까지 전부 다 X뿐만 아니라 Y도 전부를 무효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예외적으로 나머지 부분 Y에 대해서는 유효로 두고자 하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된다면은 Y는 유효다. 물론 X는 무효가 되겠죠. 자, 이렇게 일부만 무효가 됐을 때 이제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밑에는요, 무효의 효과인데요. 무효 효과. 지금까지는 이제 무효의 유형에서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일부 무효, 전부 무효, 이런 무효 유형이 있고, 무효가 됐을 때의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해서요. 방금 설명했던 거죠. 동그라미 1번.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행전에는 서로 이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니은 보시면은요, 서로의 이행 의무도 없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무슨 손해를 배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행할 의무도 없고 이행을 요구할 권리도 없기 때문이죠. 자, 2번 보시면은 급부를 만약 이행한 후에는 어떻게 되냐? 그때는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부당이득 반환. 부당이득을 서로 반환해야 된다. 물론 여기에는 이런 예외가 있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이때 부당이득 반환하는 경우에도요, 밑에 보시면 동시에 반환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효인 줄 모르고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무효인 줄 모르고 계약을 했는데 이행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랬을 때는 반환할 때도 이행할 때 동시에 이행하듯이 반환할 때도 이제 동시에 반환하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무효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인데요. 무효와 관련돼서는 이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 이외에도 무효와 관련돼서 몇 가지 중요 내용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것은 우리가 기본 강의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무효의 의미에 대해서만 잠깐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취소입니다. 취소. 자, 취소는 무효보다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자, 무효는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취소는 일단 유효하다는 거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일단은 유효하다는 거죠. 일단은 유효하고, 다만 취소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때는 이제 처음부터 소급해가지고 법률 행위를 처음부터 안 했던 것으로, 즉 소급해서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이제 취급하는 것이 취소입니다. 그러면은 이 취소는 처음부터 바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바로 취소가 돼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취소를 해야 무효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취소를 할 수 있느냐? 취소를 할 수 있느냐?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만이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즉 취소권자가 취소를 하는 거예요.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자, 아무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취소권자만이 취소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은 이제 갑과 을, 이제 뭐니까 여기서 해보죠. 갑과 을이 X 물건 10억 원에 계약을 했는데 을의 사기에 의해서 갑이 법률행위를 했다. 그러면은 갑이 이제 취소를 하게 되겠죠. 취소를. 자, 취소권자가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취소권자가 이제 갑이 하겠죠. 자, 취소권자가 누구를 상대방으로 취소하느냐? 자, 갑은 이 법률행위, 이 매매죠. 이 매매를 취소하는 겁니다. 매매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매매 계약을 했던 을을 상대방으로 해서만 취소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을이 갑에게 X 물건을 사기에 의해서 취득한 다음에 이것을 병에게 팔았습니다. 병에게 팔았어요. 그런데 이 병이 만약에 선의이면 어떻습니까? 이것도 상대적 취소죠. 상대적 취소. 선의자에게는 취소를 가지고 주장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선인 경우에는 병을 상대로요. 병을 상대로 물건을 반환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갑은 이제 을한테 취소하고 물건 판 돈만 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악이면 어떻게 했습니까? 악이. 만약에 악이자였을 경우에는 그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응하지 못하지만 악이자에게는 주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갑은 병에게도 취소를 주장해서 물건을 달라고 할 수는 있겠죠. 자, 그러면 이때 취소를 할 때는 누구에게 취소를 해야 되느냐? 법률행위를 했던 을에게 취소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지금 현재 물건을 가지고 있는 병에게 취소를 해야 되느냐? 이것과 관련돼서요. 취소는 자기가 했던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법률행위를 했던 을을 상대로만 취소할 수 있는 것이지 병을 상대로 취소하는 게 아닙니다. 자, 물건의 반환은요. 취소를 주장해서 돌려달라는 것은 병을 상대로 반환 청구를 합니다. 병을 상대로. 그러나 취소는 을을 상대로 한다는 거죠. 을을.
그래서 취소할 때는 내용 증명으로 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갑이 병한테 반환 청구를 하면서 난 취소했으니까 내놔라. 나 을한테 취소했으니까 달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취소권자가 누구를 상대로 해요? 그 상대방, 법률행위에 그 상대방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법률행위 했던 그 상대방으로 해서 취소를 하는 거죠. 자, 취소를 할 때는요, 일방적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갑이 만약에 제3자가 뭐 있든 없든 간에 취소는 갑이 을을 상대로 하는데, 취소할 때 을에 승낙이 필요하다. 승낙이 필요하면 승낙 안 해주면 취소를 못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취소를 할 때는요, 이 사람 내에 승낙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일방적 의사로 이루어져요. 단독행위라는 거죠. 자, 취소를 할 때요, 을의 승낙은 필요 없지만 취소 의사표시가 을에게 도달은 해야 되겠죠? 도달,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가 됩니다. 아무튼 승낙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일방적 의사로 합니다.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즉 단독행위라는 거죠. 단독행위입니다. 일방적 의사로 이루어진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일방적 의사에서 유효였던 권리관계, 법률관계를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취소를 통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일방적 의사에 의해서 원래 있던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즉 권리를 변동시키는 이런 취소권을요, 우리는 형성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형성권. 일방적 의사에서 법률관계를 이렇게 형성시켜버린다는 거죠. 발생했던 것을 소멸시켜버린다. 권리를 변동시켜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형성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언제까지 취소를 하면 되느냐라는 거죠. 언제까지 취소하면 되느냐. 자, 일반적으로요, 이렇게 형성권은요, 10년 안에만 행사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이 취소권은 그 기간과 관련돼가지고 기간과 제한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취소권자는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취소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취소권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취소권을 포기하고 있는 그대로 냅두자, 이런 것을 추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언제까지 취소를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추인할 수 있을 때부터, 추인이 가능한 때로부터, 가능시로부터 3년 안에 행사를 해야 되고요. 또는 그 법률행위를 법률행위시, 행위시로부터 최소한 10년 안에는 행사를 해야 됩니다. 너무 길죠? 법률행위시로부터 10년, 추인 가능시로부터 3년. 둘 중에 먼저 도래한 때 이 기간은 행사를 해야 되는데 행사하지 않았으면은 취소권은 소멸하게 돼요. 자, 취소권의 소멸은 둘 중의 기간 중에 먼저 도래한 때 소멸합니다. 이 추인이라는 개념은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합니다. 자, 조금 더 다시 설명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길죠? 긴 시간에 하면 돼요. 그러니까는 법률 관계가 너무 불확정한 상태로 이제 오래 지속되게 되죠. 따라서 상대방 보호를 위해서 몇 가지 이제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조금 이따 하고, 일단 요 기간 내에 행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기간 내에 일방적으로 이제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요. 자, 취소권자는 누가 취소를 할 수 있느냐? 취소권자를 보면은요. 자, 취소는 어떤 사람들이 취소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씩으로 다시 보시면. 배운 내용은 아니지만은요. 행위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사람이 취소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건 다 무효 사유였고, 의사표시의 불일치와 관련돼서 사기나 강박, 착오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란 자 또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란 자, 요 사람들이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내용은 요 내용이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란 자,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란 자. 좀 더 나가게 되면 이렇게 행위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사람도 취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한 능력자라고 합니다.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사람을 제한 능력자라고 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미성년자 등입니다. 자, 미성년자 등이요. 이 사람들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 능력자가 취소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방금 했던 사기나 강박, 우리 앞에서 먼저 세야 되겠네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란 자 또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란 자, 이런 사람들이 또 의사표시란 자가 또 취소할 수가 있고요.
또 그 이외에요. 사고나 사기 강박의 의사표시를 한 자가 취소할 수 있는데 이런 의사표시는요. 본인이 직접 할 필요가 없이요. 대리인에 의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해서 취소할 수 있고요. 그리고 대리권만 이렇게 취소할 수 있는 대리권만 또 수여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취소할 수 있는 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은 그 상속인이 이제 대신 또 취소라는 거죠. 이런 상속인과 같은 사람을 승계인이라고 합니다. 승계인.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권자는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만이 취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미성년자 취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법정대리인도 대리인으로서 취소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뭐 사기를 당한 자. 여기는 없지만 차고 강박에 한 의사표시를 자도 취소할 수 있고요. 또 임의대리인, 법정대리인뿐만 아니라 임의대리인도 그 대리권을 수여받아 취소할 수 있고요. 상속인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승계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적을까? 상속인. 이런 사람들도 취소할 수 있어요. 대리인에는요. 법정대리인도 가능할 것이고 임의대리인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 취소할 수 있어요. 동그라미 2 보시면 취소의 상대방은요. 항상 법률행위를 했던 그 상대방을 상대로 합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한 상대방이 을이고 현재의 소유자가 병이면 을이 상대방이 되는 것이지 현재의 소유자인 병이 상대방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양가로 사는요. 이제 취소 기간이 있는데 좀 전에 설명을 했던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추인할 수 있을 때로부터 3년 법률행위시 그러니까 매매일 한때가 되겠죠. 법률행위시로부터 10년 안에 행사를 해야 돼요. 이 기간 안에 행사를 하지 않으면 취소권은 소멸합니다. 취소권은 소멸해서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유효한 행위가 더 이상 취소를 못 해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거죠. 유효가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취소기간이 경과하여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게 되면 법률행위는 확정적 유효가 된다. 자, 취소의 효과요. 자, 취소의 효과. 자, 취소의 효과는 무효의 효과와 동일합니다. 동일하기 때문에요. 이행 전에는 서로 이행할 필요 없고요. 이행 후에는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이것은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는 무효 사유 이것과 관련되기 때문에요. 취소 사유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예외라는 것이 적용될 수가 없는 거죠. 이 예외는 오로지 사회적 타당성이 없어서 무효가 되는 경우만 예외가 적용되기 때문에 항상 이제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부당이득 반환과 관련돼서요. 반환과 관련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반환하느냐에 있어서요.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요. 계약을 하는데 갑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미성년자였어요. 미성년자였는데 X 물건을 10억 원에 팔았습니다. 을한테. 상대방에게 팔았어요. 자, 상대방이 팔았는데 이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나 대리 없이 단독으로 팔았을 경우에는 미성년자는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행 전에는 서로 이행할 필요가 없지만 이행을 했어요. 이행을 해가지고 이 미성년자가요, 10억을 가지고 있고,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X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미성년자가요, 이 10억을 가지고 썼어요. 그래서 1억은 유흥비로 쓰고요, 1억은 또 뭐 등록금 내고 생활비로 막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남아있는 돈이 8억밖에 없어요. 이때 얼마를 반환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반환 의무와 관련돼서요. 원래 받은 걸 다 반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을은요. X 물건을 반환하고 갑은 받은 돈 10억 원을 반환해야 되는데 이때 우리 법에서는 이 미성년자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썼는데 이것을 2억은 이미 썼잖아요. 썼는데 이것을 반환하라고 그러면 미성년자가 어떻게 반환할 겁니까? 그래서요. 미성년자가 왜 단독으로 계약을 했느냐. 이 사람한테는 불이익을 줘도 좀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요. 부당이득 반환에 있어서는 이것은 우리의 시험 범위하고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요. 부당이득, 그런데 여기저기서 이런 비슷한 말이 나오기 때문에 부당이득을 취한 자가요. 선의자였을 때요. 내가 부당이득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몰랐을 경우에는요.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됩니다. 현존이익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 반환하면 돼요. 유흥비를 써서 없는 것들은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선의인 경우는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돼요. 그런데 악의인 경우에요. 다시 말해서 부당이득이라는 것을 뻔히 알았어요. 뻔히 알고서. 그러니까 내 통장에 1억 원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금이 됐어요. 그 내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웬 떡이냐 해서 그걸 써버렸어요. 자, 그것은 부당이득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아는 거죠. 아무런 대가, 내가 받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뭔가가 통장 계좌가 잘못돼서 내 통장 앞으로 1억 원이 들어왔으니까 웬 떡이냐라고 써버리면 이 사람은 그 돈이 내 돈이 아니라는 걸 뻔히 알면서 써버린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1억이 들어왔는데 1억을 다 썼을 경우에는요, 1억 전부를 반환해야 됩니다. 전부만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1억 원에 이자도 쳐서 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 손해가 있으면 손해까지 배상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을 보호할 필요는 없잖아요. 부당이득을 뻔히 알고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써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부당이득 반환 범위는 선이냐, 부당이득을 받은 사람의 선이잖아, 부당이득이라는 사실을 몰랐느냐, 알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범위가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은 미성년자는 어떻습니까? 미성년자는 취소할 수 있다는 걸 자기가 스스로 아는 거죠. 미성년자는 알면서 물건 사고 나중에 돈 쓰고 난 다음에 미성년자니까 취소하겠다고 해서 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요, 이 사람은 악의자예요. 악의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모두 반환하면서 이자까지 반환해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미성년자는 악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현존이익만 반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그래서 현존이익, 미성년자는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즉 제한 능력자, 행위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자는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항상 이렇게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 같은 사람입니다. 제한 능력자는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항상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때 얼마를 반환할 것이냐 있어서요. 일단 현존이익 8억은 가지고 있으니까 8억을 반환합니다. 그런데 요 1억이에요, 1억. 생활비, 등록금으로 사용했던 1억입니다. 자, 이 1억은요, 이 사람이 을로부터 받은 1억을 가지고 생활비나 그 다음에 등록금을 썼기 때문에 원래 나가야 될 돈이 안 나가고 지금 굳어 있는 거죠. 따라서 굳어 있기 때문에 이 1억 원은 현존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 1억 원을 유흥비로 썼습니다. 유흥비로 썼을 경우에는 현존하는 이득이 하나도 없죠. 그냥 써버린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반환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9억만 반환하면 됩니다. 자,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취소 효과에서 취소한 법률행위는 취소한 때로부터가 아니라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것이고요. 이때 이행 이후에 쌍방울수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되는데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이때 미성년자는 선의 악의, 미성년자는 제한 능력자, 이 사람들을 우리는 미성년자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항상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취소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취소권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그 기간 안에 취소를 하게 되면 취소 효과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취소할 수 있는 자, 이 취소권자가요, 취소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취소를 안 하는 것, 이걸 추인이라고 해요. 자, 이쪽으로 좀 볼까요? 너무 멀리 가니까. 자, 추인을 할 수 있어요, 추인.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취소하지 않겠다, 즉 취소권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취소권의 포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포기를 합니다. 자, 취소권을 포기했으니까 더 이상 취소를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확정적으로 유효가 돼버립니다. 원래 일단 유효였던 것을 더 이상 취소할 수가 없어요. 취소권도 권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포기가 가능합니다. 포기하게 되면 확정적으로 이제 유효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추인은 어떻게 하느냐죠, 추인은. 자,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자가 추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추인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취소권자만 추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취소권자만. 다만 이 취소권자가 추인을 하기 위해서는요. 자, 취소권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사기나 강박을 당한 사람,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받은 자는 이제 취소할 수가 있는데요. 자, 강박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취소권을 포기하는 추인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강박을 해가지고요, 법률행위를 하게 한 다음에 여전히 강박 상태에서 야, 너 추인해. 그래서 사람이 추인을 했어요. 그런 경우에도 더 이상 취소권을 포기하는 확정적 유효가 되는 추인으로 보게 되면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취소권을 포기하는 추인도요, 취소권을 포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강박에 의해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추인은 강박에 의해서. 좀 깊이 들어가는 것인데요.
취소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강박 상태 또는 착오 상태, 미성년자 스스로 취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추인은 반대예요. 무유효, 확정적으로 유효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요. 확정적으로 유효를 할 수 있는 상태에서만 추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취소권자가요. 그 취소 원인이 종료된 이후, 종료 이후에만 추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했을 때,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했을 때는 추인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하면 취소할 수 있는데, 자,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취소 이외에 추인도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미성년자가 물건 사고요. 취소할 수 있는데 거기 파는 사람이 너 추인할 거지? 추인할래? 라고 했어요. 네, 추인하겠습니다. 자, 그럼 추인하고 나서 이제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추인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취소할 수가 없다. 취소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완전 유효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돼버리겠죠. 따라서요,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효로 하기 때문에 취소 원인이 반드시 종료된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종료된 이후에만. 자, 그러면은 취소 원인이 종료된, 좀 지울까요? 취소 원인이 종료된 취소권자. 이 사람을 우리는 이제 추인권자라고 합니다. 추인권자. 그래서 추인권자하고 취소권자는 좀 구별을 하는 거죠. 자, 추인권자는 얼마든지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취소권자는 취소 원인이 종료된 이후에만 추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취소권자가 무조건 다 추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취소 원인이 종료된 취소권자가 이제 추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추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추인의 요건으로는요. 취소 원인이 종료된 이후에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요. 취소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한 이후에요. 취소권을 포기하는 거죠. 권리를 포기하기 때문에 내가 권리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포기하는 것이지 권리가 있다는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권리를 포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서 이제 의사표시를 하는 거죠. 나 추인하겠다. 의사표시를 하게 됩니다. 추인도 이것도 하나의 의사표시입니다. 그러면 추인을 할 때 그러면 상대방의 또 뭐 동의가 필요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어차피 상대방은 법률행위를 하고자 했던 사람, 유효하게 하고자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추인을 할 때 상대방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일방적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이것도 일방적으로. 그래서 추인도요, 형성권이 됩니다. 형성권. 자, 이런 네 가지 요건을 갖추어서 추인을 하게 되면은 이제 확정적으로 유효가 됩니다. 확정적 유효가 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취소할 수가 없게 되겠죠. 이게 이제 추인이에요. 물론 나중에 보면은요,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또 법정 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이 추인의 의사표시는요, 명시적으로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묵시적으로도 가능합니다. 모든 의사표시는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해요. 우리 민법에서 어떤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만 해야 된다. 그러면 다 틀린 말입니다. 모든 의사표시는 다 묵시적으로도 가능합니다. 묵시적으로. 그런데 묵시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했다, 추인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 유용화 시켜가지고요. 이건 명시적으로 추인 안 했지만 이 정도 어떤 행위를 했으면 이것은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것을 유형적으로 법에 규정해가지고 이런 사유가 있으면 바로 추인한 것으로 보겠다. 이런 제도가 이제 법정 추인 제도가 있는데 거기는 우리가 기본 강의 시간에 하고 일단 추인만 보죠. 이렇게 의사표시에서 추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내용이요. 자, 기억 보시면은요, 나옵니다.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된 상태예요. 자,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되기 때문에 이제 성년자가 됐으니까 미성년을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습니까? 취소 원인이 종료됐죠. 자, 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추인도 이제는 단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골프채 대금을 달라고 매수인에게 청구를 했습니다. 성년이 된 이후에 어떻습니까? 달라고 했죠. 이행을 하라고 했습니다. 단독으로 추인할 수가 있는 사람이 이행을 하라고 촉구했다는 건 뭡니까?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묵시적으로. 그래서 이행 청구하여 그 돈을 받아서 소비한 경우 성년자인 매도인은 나중에 골프채에 대한 매매권을 취소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죠. 이 묵시적으로 우리가 추인했다고 볼 수 있는 사유를 법으로 딱 정해가지고 당연히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법정 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정 추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 이행 청구는요, 묵시적으로 추인했다고 볼 수가 있지만 묵시적 추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법정 추인에 해당돼가지고 이것도 법의 규정에서 추인한 것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요, 확정적으로 유효가 됩니다. 추인의 효과하고 동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더 이상 취소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밑에는요, 니은은 아직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이 여친에게 생일 선물로 사주려고 돈을 필요하게 되자 골프채 매매 대금을 매수인에게 달라고 해서 받아 사용한 경우 미성년자는 돈을 다 소비하고 나서 다시 골프채 매매권을 취소할 수 있을까? 자,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취소원이 종료되기 전이죠. 취소원이 종료되기 전에는요, 추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행을 청구했다라고 하더라도요, 이 유효권, 취소원이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추인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추인도 안 되고요, 법정 추인도 안 됩니다. 추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정 추인도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여전히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추인이 안 되기 때문에. 다 썼다라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때 다 썼으니까 이제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되기 때문에요. 그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됩니다. 다 소비했을 경우에는 현존이익이 없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반환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골프채만 돌려달라고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여기서 추인이란 추후에 승인하는 것을 말하고요. 2 보시면 이제는 다시 매매권을 취소할 수 없고 이거는 기억에만 해당되는 사유가 되겠죠. 취소할 수 없고 확정적 유효가 된다. 니은번은 추인이 안 됩니다. 취소원이 종료 전에 추인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추인이 안 된다. 추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인이 되는 것은 기억만 추인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결과적으로 추인을 한다는 것은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이제 포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해서 이 시간에는 이제 그 법률행위 유효 요건이 하나라도 흠결이 생기게 되면은 이제 법률행위는 무효 또는 이제 취소가 되는데 무효가 됐을 때 또 취소가 됐을 때 그 효과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요, 이제 민법 총칙의 다음 시간에 마지막 시간이 될 텐데요. 마지막에는 조건과 기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